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많이 들어보셨죠? 변방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처럼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재미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고작 30대인 제 인생의 대부분은 늪에서 허우적대듯이 진심으로 힘들었어요. 아직 30대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왜 그리 힘들다는 말을 하냐고 놀리시겠죠. 저는 11살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0살 되던 해까지 약 9년간 양부모님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양부모님께서 절 친딸처럼 사랑으로 보듬어준 세월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고작 11살 나이에 어린 아이가 방 안에 덩그러니 누워 저만 바라보던 양부모님 두 분의 똥교저기를 갈아들이며 병건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양부모님 슬퍼하실까봐 몰래 돌아서서 눈물을 훔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리 울어봤자 상황은 좋아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9년의 세월을 힘겹게 보내고 20살이 되던 해, 양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전 그 집에서 오빠들에 의해 쫓겨났어요. 헌신짝도 그런 헌신짝이 없었죠. 이제 젊은 제가 인생살이 참 힘들다고 하는 말이 공감되시나요? 그 후로도 제 삶은 배신당하는 것의 연속이었고 녹록치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현재는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유모와 아이, 교육 담당 가정교사, 그리고 제 개인 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답니다. 진짜 인간지사 세옹지마 맞죠? 저도 가끔 엄청나게 큰 제 방에서 깨어날 때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 우리 딸내미와 함께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모녀를 철저히 배신하고 양육비 한 푼 안 준 남편을 얼마 전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처절하게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더군요. 아주 쌤통이었네요. 천벌받아 마땅한 남자였거든요. 대체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극과 극을 오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 지금껏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볼게요. 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양부모님 기억에 따르면 이미 아들 셋을 다 성인으로 키워 서울로 보낸 50대의 양부모님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예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래요. 땡볕에서 울지도 않고 말이죠. 양부모님은 하얀 레이스 달린 원피스를 입은 그 아이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느껴졌고 흙 묻은 손을 내밀었더니 한바구음을 지으며 양어머니의 품에 안겼다고 하네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마치 핏줄 섞인 가족처럼 여겨졌고 마냥 본인이 키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에는 몇 년 뒤 어찌저찌 올리고 말이죠. 참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길 잃은 미아가 되어 양부모님 곁에 왔을 때 두 분이 절 경찰에 신고하여 바로 친부모를 찾아줬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직 궁금하긴 합니다. 이미 50대의 나이에 2살밖에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연료한 양부모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이미 양부모님의 친아들 3명이 다 장성하여 서울로 돈 벌러 떠난 터라 전 외동딸로 예쁨 받으며 클 수 있었죠.
두 분 다 절 너무 예뻐하셔서 서로 안으려고 다투실 때가 많았어요. 집에서 마냥 저의 재롱을 보고 싶으셨지만 일을 해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으니 절 논밭에서 놀게 하고 양부모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농작물을 휘저으며 논밭에서 열심히 놀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아야, 엄마, 아빠! 전 양부모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르며 제법 깊은 논두렁에 처박혀 엉엉 울고만 있었죠. 엄마 아빠는 절 공주라고 부르셨는데 제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울음소리만 크게 들리자 거의 쓰러질 듯이 걱정하시며 달려오시더군요. 아휴, 우리 공주, 우리 소중한 공주. 어떡하다 거기에 빠져버렸니? 괜찮니, 아가? 얼른 병원 가자. 여보, 구급차 불러요. 읍내 병원이라도 갑시다. 얼른요. 그러다가 한쪽 다리뼈에 조그맣게 실금이 가고 찰과상 정도 입은 거였는데 엄마는 깁스한 제 모습을 보고는 거의 실신하듯이 오열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할머니, 걱정되시나 봐요. 조금 실금 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울면서 걱정하세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아가, 할머니가 널 엄청나게 사랑하시나 보구나.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 이분은 할머니가 아니라 제 엄마라고요. 의사가 할머니라 부르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이 엄마는 제 상태가 걱정이 되어 목 놓아 우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엄마가 농사일을 하느라 널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사고가 났구나.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아휴. 그 후로 제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양부모님들은 번갈아가며 절 업고 다니셨어요. 심지어 다 나았는데도 계속 업어주셨죠. 이토록 전 양부모님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답니다. 양부모님 얘기를 하다 보니 가슴이 미어지도록 보고 싶네요. 그런데 마냥 사랑을 받기만 하는 건 세상에 없나 봅니다. 그 사랑을 보답할 기회를 만들어준 건지 뭔지 제가 11살이 되던 해 이미 70에 가까운 양아버지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그때 어린 제가 조금이나마 밭일을 돕겠다며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가 그 상황을 발견했죠. 놀란 맘에 쓰러진 아버지를 질질 끌고 흙바닥으로 와서 잘 하지도 못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마구 해댔어요. 아빠,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얼른 일어나세요. 제발요. 이 모습을 본 동네 이장님이 119에 전화를 하였고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큰 병원으로 가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반신불수의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거의 누워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말이죠. 뇌졸중이란 정말 무서운 병이더군요. 서울에 있는 새 오빠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각자 벌어먹기 바빴어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거의 식물인간 마냥 방 안에 누워있기만 하시는데도 딱 한 번 정도씩만 시골에 내려와 구경하듯 보고 가더군요. 어린 마음에도 무심한 오빠들이 참으로 야속해서 서울로 내빼려는 오빠들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박아버렸죠. 이놈의 오빠들아, 니들이 아들이냐?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 누워 계신데 남보다 쓱 둘러보고 서울로 내빼면 다야? 아버지 좋아하시는 과일이라도 좀 사오든가 달이라도 한번 주물러 드리라고. 저보다 한 20살은 많았던 큰오빠가 눈을 부라리며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야, 조그만 게 감히 나이도 많은 오빠들한테 지랄이야. 웬 혹덩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가족이랑 피도 안 섞인 년이 어디서 아버지래? 애미애비 잃어버린 년을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키워놨더니 저지랄이네. 당장 꺼져. 사실 너무 어렸고 양부모님께서도 제게 입양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셨기에 저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친부모님이 나이가 많은 줄로만 알고 있었죠. 큰오빠가 한 말의 의미를 엄마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엄마, 내가 우리 가족이랑 피가 안 섞였어요? 큰오빠가 한 말이 대체 뭔 말이에요? 난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니에요? 아가, 내 소중한 공주야. 누가 뭐래도 넌 하늘이 내려주신 내 딸이야. 우린 운명으로 엮여진 사이야. 그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아. 큰오빠 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라. 크면 다 이해하게 될 거다.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지만 아빠까지 쓰러진 마당에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긴 싫었어요. 마치 식물인간 마냥 바보가 되어 누워 계신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아빠 목까지 일하고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전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하며 결석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사회복지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가족인 제가 주 간병인이 되어 아빠를 돌볼 수밖에 없었죠. 엄마도 세월이 흘러 60대 후반이 되었고 농사일과 아버지 병간호까지 하다 보니 기력이 많이 쇠해지셨어요. 그 와중에 30대가 된 서울에 있는 오빠들이 줄줄 결혼을 하겠다며 소식을 알려오더군요. 막내 오빠가 제일 먼저 결혼 소식을 알리러 시골에 내려왔어요. 막내 오빠는 힘이 없어 혼자서는 잘 일어나지도 못하던 엄마와 옆에 있던 저에게 쏘아붙였어요. 으휴, 이놈의 지지리 공상 집구석. 아빠는 무슨 벽에 똥칠을 내놨나? 집안 전체에 왜 이리 똥냄새가 심해? 야, 박순자, 너 이제 중학생이 됐으면 아빠 똥기저귀 하나는 야무지게 갈아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밥만 축내는 년 같은 이라고. 엄마, 저런 애를 왜 데려다 기르는 거야 대체? 우리 집이 돈이 많기를 해. 엄마 아빠가 젊기를 해. 아무것도 없는 개차반인 우리 집안에 저런 집 잃은 개 같은 애를 데려와서 왜 더 힘들게 하냐고. 그러자 엄마는 제 편을 들어주셨죠. 야, 박순종, 넌 이 여동생한테 지금 말본새가 그게 뭐냐? 니네 아들 셋이 서울에서 아빠 병간호하러 한 번도 안 내려올 동안에 우리 막내딸 순자가 아버지 병수발 혼자 다 들고 있다. 내 속으로 낳은 아들 셋보다 내 가슴으로 낳은 우리 딸 순자가 더 자식 같다고. 이 썩을 아들놈들, 맨날 부모 돈 뜯어갈 때만 얼굴 빼꼼히 비추고 생전 연락도 한 번 없는 것들, 이 매정한 놈들아. 뭐요? 엄마, 고작 입양한 딸년 하나가 우리 아들 셋보다 낫다고요? 참네. 나도 결혼식 치를 돈만 얻어가면 다시는 안 내려올 테니 그렇게 아슈. 이렇게 개차반인 집안에 내 색시될 여자 데려오기도 민망해서 안 데려왔더니만 혼자 오길 잘했구만. 뭐야? 개차반? 아니 저놈의 새끼가? 막내 오빠의 막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지며 쓰러지셨어요. 놀란 오빠와 저는 얼른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갔죠. 이장님의 차를 빌려 타고 말이죠. 한창 검사를 받고 이장님과 함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더 황당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엄마한테 충격을 줬던 막내 오빠가 그 틈을 타 시골집에 가서 돈 되는 물품을 싹 다 훔쳐 서울로 가버린 거예요. 아마 결혼하는데 돈이 궁했던 모양이었죠. 어이없었어요. 친아들 셋 다 어쩜 호래자식들 뿐이라니. 인성 좋은 엄마 아빠한테서 어떻게 저런 아들들이 나왔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죠. 엄마도 역시 아빠와 같은 중풍이었어요. 그렇게 엄마까지도 아빠와 비슷한 상태가 되어 태어나고는
집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그래도 아빠보다는 인지 능력이 있고 말도 좀 할 수 있어서 저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래도 말할 사람이 있어서 그 후로 몇 년간의 간병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엄마까지 쓰러지시자 전 더 이상 학교에 나갈 수 없었어요. 중졸의 학력만으로 만족하며 고등학교는 중퇴를 해버렸죠. 말할 수 있던 엄마는 제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어쩔 때는 건강에도 안 좋게 매번 오열하며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순자야. 널 처음 봤을 때 곱디고 온 원피스를 입은 걸 보면 넌 분명 잘 사는 집 딸이었을 거야. 근데 내 욕심에 널 시궁창 같은 우리 집에 가둬버렸구나. 넌 정말 온실 속의 화초로 귀하게 클 수 있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 평가노만 하며 학교도 못 가는 신세로 만들어버렸어. 다 내 탓이다. 이런 못난 엄마를 원망해도 좋아. 아니에요, 엄마. 엄마 아빠가 날 얼마나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두 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엄마를 원망해요. 엄마, 그거 알아요? 난 한 번도 엄마 아빠 기저귀 갈아드리며 더럽다고 느껴본 적 없어요. 진짜예요. 내 엄마 아빠인걸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우린 가족이라고, 식구라고요. 한솥밥 먹는 식구끼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난 그저 엄마 아빠가 오래도록 내 곁에 살아계시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빨리 건강도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키우며 희생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이젠 미안하다 말도 우는 것도 다 그만하세요.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알았죠, 엄마? 지금 생각해보면 10대 전 이미 인생을 다 산 것 마냥 성숙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기 참으로 고됐던 그 세월들이 절 억지로 성숙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30대가 된 지금은 이미 한 80대가 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남들이 수십 년에 걸쳐 겪어야 할 일들을 전 압축된 세월에 다 겪어버린 것 같네요. 어쨌든 힘들었지만 제겐 세상에 엄마 아빠가 전부였기에 오래 사시길 늘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가 딱 20살 때 두 분이 3개월 차이로 돌아가시더군요. 제가 잘못 간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고 본인의 생명도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신 엄마는 제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순자야,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 집과 논밭이다. 이장님께 저번에 물어보니 땅값이 그래도 좀 올라서 다 처분하면 1억 5천 정도는 나올 거라고 한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네 새오빠들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 일단 다 처분해서 네 앞으로 현금화 해놓자꾸나.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 혹시 몰라 유언장도 작성해 놓으마. 장롱 속에 잘 넣어놓고 나 죽거든 네가 이 돈 다 가지거라. 알았지? 그렇게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제 앞으로 현금을 남겨주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은 오빠 셋이 시골집으로 내려왔더군요. 엄마, 누워 안 계시면 다해요.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 앞으로 있던 땅 우리 아들들 명의로 해주셔야죠. 근데 근처 부동산이 물어보니 이미 내놓으셨다고요? 우리 몰래 팔아서 뭐 하시려고 했어요? 이장님한테 물어보니 유언장까지 이미 작성하셨다고? 그 유언장 어딨어요? 아, 대체 어딨냐고요? 니네가 중풍 걸려 누워있는 엄마 아빠한테
지난 9년간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돈에 손을 대려고 하냐? 지금껏 니네 서울에서 결혼하면서 자리 잡게 해주려고 송금해준 돈만 해도 얼마냐? 그 돈으로 부모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자식된 돌이 하나도 안 했으면서 돈 뜯어갈 생각 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버려. 엄마, 설마 또 길에서 좋은 전현한테 돈 다 주려는 건 아니죠? 내가 그놈의 유언장 직접 찾아야지. 형들, 빨리 이 집 다 뒤져봅시다. 오빠들은 도둑놈들처럼 집안 살림을 다 아사리판 만들며 뒤져서 유언장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엄마와 저 보란듯이 빡빡 찢어버리고 말더군요. 야, 이 오빠같이도 않은 놈들아. 니네가 사람이냐? 불쌍한 엄마 피만 쪽쪽 빨아먹고는 아플 때 간병 한 번을 안 하고 그러다 천벌 받는다. 다 나가 되져버려. 오빠놈들은 그 길로 서울로 다시 올라가 버렸고 그렇게 충격을 받은 엄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집과 논밭은 오빠들에 의해 처분이 되었는지 전 바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당연히 돈 한 푼 못 받고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맨몸으로 쫓겨난 거죠. 당시 제 나이 20살이어서 이미 성인 나이가 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 난 이제 20살이고 어른이야. 서울로 올라가서 꿋꿋하게 혼자서 잘 살아보자.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시면 한시름 놓으실 거야. 굳은 다짐을 하며 서울의 유명 대학들이 모여있는 대학가로 상경했어요. 중졸밖에 안 되는 제가 대학의 냄새라도 맡고 싶었거든요. 대학 근처 편의점 알바자리를 구하고는 보증금이 없는 제일 싼 고시원에 거처를 마련했어요. 최저시급을 받았지만 일을 하며 월급까지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기쁘고 뿌듯하더군요. 그렇게 돈 버는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쯤 근처 대학생으로 보이는 단골 손님이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왔어요. 제 연락처요? 아, 혹시 무슨 일이시죠? 아, 이 근처 대학 다니는 김담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총각이 아가씨한테 전화번호 묻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남자 대학생의 알쏭달쏭한 답변에 전 휴대폰이 없었으니 고시원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남학생은 좀 의아한 듯이 그 번호를 받아서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고시원 사장님이 제 방문을 노크하며 말씀하셨어요. 박순자 씨 방에 계시나요? 웬 남자분이 고시원 사무실로 전화를 해왔는데 내려와서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까 연락처를 물어본 김담철이라는 사람이었죠. 아, 순자씨. 진짜 고시원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였어요. 전 집 전화인 줄로만 알았는데. 편의점 건물 4층에 있는 고시원 맞죠? 제가 지금 거기로 나갈게요. 혹시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그 근처 맛집 많이 알고 있으니 밥 사드릴게요.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얼떨결에 나가서는 그 수다장이 남자와 밤 12시까지 대화를 나누었네요. 어찌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던지 첫 만남에 그가 살아온 얘기와 제가 살아온 얘기까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어요. 5시간의 첫 만남 동안 그에게 푹 빠지고 만 거죠. 그의 마지막 멘트 이후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자, 이제 서로 살아온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으니 우린 삶을 공유한 거나 다름없네요. 이 정도면 많이 가까워진 거죠? 그런데 난 순자 씨하고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어요. 여자 대 남자로 진지하게 만나본 건 어때요? 우리 연인으로 사귀자고요. 사귄다? TV도 없던 집에서 양부모님의 병수발만 드느라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랐던 20살 아가씨인 저는
사귄다는 개념도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5시간 만에 그 남자에게 푹 빠져버린 전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 남자의 손을 잡았고 그 후로 그가 이끄는 대로 항상 따라다녔죠. 서울 토박이었던 그는 시골 초년이었던 내게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주었어요. 남친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엄마를 모시고 사는 외동아들이었기에 적어도 저보단 많은 세상 구경을 한 사람이었죠. 명문대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도 부러웠죠. 순자야, 중학교까지만 다녔다고 했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보면 어때? 대학교도 요즘엔 일하면서 다닐 수 있게 잘 돼 있어. 야간 대학도 있고 사이버 대학이며 여러 형태로 말이야. 그 남자는 제 미래를 걱정해주며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했죠. 일하는 시간 외에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남친은 유명 제약회사에 입사하였고 전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어요. 남친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우린 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아뿔싸 그곳에서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남친은 갓 취업했고 전 여전히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죠. 자기야, 일을 어쩌면 좋지? 나 임신인 것 같아.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에이, 뭘 어떡해. 인생 뭐 있어? 결혼까지 가는 거지 뭐. 내가 취업하고 돈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일단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남친이 워낙 간단하게 말하길래 전 임신을 계기로 남친과 결혼까지 쉽게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죠. 며칠 후 그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핸드폰을 마련한 후라 고시원 사무실이 아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네요. 남친의 엄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난리를 치더군요. 야, 이 쌍놈의 지지배야. 네가 갓 취업한 우리 아들 발목을 잡는 거야? 너 술집 여자 출신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꽃뱀이야? 나이도 이제 20대 초반이라며. 아직 어린 년이 남자 등쳐먹는 기술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입양아로 양부모 다 돌아가시고 물푼으로 쫓겨났다고? 현재 편의점 알바하면서 고시원 살고 있다고? 가난한 천민주제에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낚아채려 해? 너 임신한 거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증명해봐. 어머님,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것까지 꾸며내겠어요. 저 그렇게 양심 없는 여자 아닙니다. 꽃뱀? 술집 여자요. 제가 양부모님 간병하느라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을 뿐이지 양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오호라, 깡따구니는 있는 년인가 보네. 그런 깡으로 우리 귀한 아들 꼬셨구나. 임신이 진짜라고? 허, 그럼 당장 나오너라. 나랑 병원 가자고. 내가 병원까지 다 알아놨다. 그리고 수술비는 네가 다 내라. 애초에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임신한 거니까 말이야. 누가 누굴 꼬셔요. 서울의 갓상경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전화번호를 먼저 물어보고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담철 씨입니다. 아무리 제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다 하더라도 어머님 손주를 임신한 사람이에요. 무슨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병원이요? 저 혼자서라도 이 아이 낳아서 키울 겁니다. 정 거슬리시면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남친 엄마처럼 같이 빽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친과 결혼할 수 없다면 나 혼자 살면서라도 뱃속에 아기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게 내 진심이었어요. 집도 절도 가족도 없는 이 아이만이 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퇴근한 남친이 제 고시원 방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너한테 엄청 모진 말 다 했다고? 정말 미안해. 헤어지자 말만 하지 말아줘. 얼른 우리 아기 낳아서 예쁜 가정 꾸리고 잘 살아보자. 남친의 사죄에 울컥하며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어서 일어나. 자기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가 지킬 거야. 누가 뭐래도 낳아서 잘 키울 거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아기와 함께하는 미래를 약속했죠. 남친은 대출을 받아서 투른 월세방을 얻었어요. 발을 책상 밑으로 뻗어야만 누울 수 있던 고시원에 비해 엄청나게 훌륭한 집이었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식 따윈 중요하진 않았죠. 남친의 태도도 한결같았기에 시모도 더 이상 반대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딸내미 윤슬이가 태어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망졸망한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군요. 편의점 알바를 일단 그만두고 갓난아이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 두돌 때쯤 잘 다니던 제약회사를 때려치우고 갑자기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갑자기 또 공부를 하겠다고? 지금도 연봉 센 편인데 그냥 계속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아씨, 나 더 이상 남미채서 더러워서 일 못해 먹겠어. 명문대 생명공학과 나온 내 스마트한 머리로 공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학 전문 대학원 합격할 테니 두고 봐.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의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어요. 학원 끊고 다시 공부한다는 사람한테 생활비를 기대하긴 어려웠고 급한 대로 근처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윤슬이의 심장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윤슬이가 어떻게 될까봐 제 심장이 다 벌렁벌렁 하더군요. 수술비가 꽤 컸기에 약소하게 들어놓은 소아보험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됐어요. 남편한테 돈이 있을 리 만무했고 교사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시모한테 SOS를 쳤죠. 뭐 때문에 전화했냐? 나 지금 백화점 쇼핑 중인데 말이야. 어머님, 윤슬이가 심장이 안 좋아서 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비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윤슬 아빠 의학 전문 대학원 공부하느라 제가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알바로 돈 벌고 있는 중인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서요. 야, 네가 꽃뱀 마냥 우리 귀한 아들 꼬셔서 귀엽고 애를 낳더니 그것도 쓰잘데기 없는 딸내미에 심장까지 약한 애를 낳았더냐? 하이구야. 그러니까 내가 애진작에 없애자고 했잖냐. 내 말 안 들어서 천벌받은 거다. 마침 내가 예약해놓은 샤넬백에 나오는구나. 끊어라. 나 돈 한 푼도 없다. 샤넬백 살 돈은 있고 손녀딸 심장수술에 보태줄 돈은 없는 건지 시모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죠. 연금 받으며 사는 시모가 돈 없다는 말이 그땐 거짓말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정말로 돈이 없는 거지더군요. 연금이 나오는 족족 명품 백이며 사치품 사들이고 해외여행이며 골프 치러 다니기 바빴고 나중에 나의 연금을 일시불로 이미 받아 다 썼더라고요. 정말 한심한 노인네였죠. 어찌저찌 대출을 받아 윤슬이 심장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마취가 깨어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입이 바싹바싹 말랐어요. 예전 양부모 옆에서 간병하던 시절이 떠올랐고 엄마 아빠가 차례로 돌아가시며 눈 감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어 너무 무섭더군요. 절대 죽으면 안 돼. 윤슬아, 얼른 마취해서 깨어나렴. 엄마는 너무 무섭구나.
다행히 윤수리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서서히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 와중에 남편도 의학 전문 대학원에 합격하여 다니게 되었어요. 총 4년 과정이었는데 그 또한 돈이 많이 들어갔기에 불판 닦는 알바 말고도 재택으로 콜센터 알바까지 해가며 저 혼자 고군분투했죠. 남편이 의사만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생활비로 가져다 준다는 말만 믿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4년이 흘러갔고 남편이 페이닥터가 되자 이제 내 고생이 어느 정도 끝났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어요. 그러나 그건 제 크나큰 오판이었죠. 우선 윤수리의 심장병이 다시 도져서 처음보다 더 큰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이번에도 큰 돈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갓 의사가 된 남편이나 그동안 남편 의사 만들고 가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돈을 다 써버린 저나 돈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의사인 남편 명의로 대출이라도 받기 위해 상의를 했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처참하더군요. 대체 집에서 당신이 한 게 뭐야? 애가 저 지경이 되도록 엄마로서 뭐 했냔 말이야. 난 더 이상 이놈의 지질이 궁상인 집구석에서 당신 남편으로 살기 싫어. 날 위해 개원 비용 다 대주겠다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랑 결혼해서 내 병원 차려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네가 이혼만 해주면 돼. 뭐라고?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일한 돈으로 당신 의사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조강지차와 딸내미를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에게 쏟아부은 내 돈이며 내 희생은 다 어떻게 보상할 건데? 당장 딸내미 심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우릴 이렇게 버리겠다고? 네가 사람이야, 이 미친놈아? 야, 어디서 쌍욕 시전이야. 너 수술비 필요하다고 했지? 네가 여기 이혼 서류에 순순히 도장만 찍어준다면 내가 당장 현금 1,000만 원 준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너무너무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급한 건 우리 윤슬이 심장 수술비였죠. 치사하고 더러웠지만 일단 남편이 준다는 현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이혼 서류를 갖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악마가 따로 없었죠. 나쁜 놈아, 네 놈은 반드시 천벌받을 거야. 앞으로 양육비나 꼬박꼬박 내놔. 우리 윤술이 평생 볼 생각은 말고. 아유, 걱정을 마셔. 내가 개업만 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은 벌 테니. 그리고 자식이야. 그 돈 많은 여자하고 또 쿵짝쿵짝해서 또 가지면 되는 거고. 그 더러운 놈으로부터 얻은 돈을 갖고 우리 윤슬이는 수술을 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죠. 회복도 빨라서 입원 기간 동안 맨날 편의점에서 깎아 사달라며 그렇게 조르더군요. 그럼 의사 선생님 몰래 아기 과자 하나 사줄게. 그럼 됐지, 윤슬아? 엄마, 나 이제 아기 아니야. 이거 말고 저거. 저 짭조름한 과자 사달라고요.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원하는 과자 하나를 사들고 병원 의자에 걸터앉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과자 봉지 뒤에 사진을 보던 윤슬이가 대뜸 그러더군요. 이거 엄마다. 이 작은 아이가 커서 엄마가 됐나 보네. 엄마 사진이 왜 여기 있어요? 엄마가 과자 모델이에요? 윤슬이의 눈길이 향한 사진은 바로 미아찾기 광고였어요. 요즘에는 AI 기술로 미아가 된 아이가 컸을 때 예상 사진까지 실어놓더군요. 그런데 그 사진이 정말 제 얼굴과 똑같았어요. 잃어버렸을 무렵의 아기 사진도 제 어렸을 적 모습과 똑같았고요.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양부모님 말로는 내가 버려진 아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아이가 나 아닐까? 전 바로 과자회사에 전화해봤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DNA 검사가 필수라고 하더군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채로 며칠이 흐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진 속 미아가 맞다더군요.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다리도 떨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긴장되는 며칠이 지나고 내 친아버지란 사람과 만나기로 하였어요. 갓 태어난 윤슬이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저 멀리서 웬 큰 벤츠가 한 대 오더군요. 거기서 수행원들과 함께 흰머리의 할아버지가 내렸어요. 아, 나랑 똑같이 생겼네? 성별은 다르지만 저와 똑같은 이목구비의 남자가 내 친아빠인 걸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소라야, 우리 소라야. 어렸을 적 모습 그대로구나. 내 딸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죽기 전에 널 만나는구나. 내가 네 아빠다. 아빠? 제 친아빠가 맞나요? 제 이름이 소라였나요? 옆에서 수행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웃으며 부녀지간이 맞다고 하더군요. 축하드린다고요. 아가, 날 못 알아보겠니? 하긴 세월이 거의 30년이 지났으니 네 엄마는 널 잃어버리고 죄책감에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뒤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그 이후로 나도 죽을 것 같은 기분에 회사 운영에만 몰두했지. 재혼도 안 하고 말이야. 이제 나한테 핏줄은 너 하나다. 이제라도 찾아서 천만 다행이야.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내가 지금껏 못해준 거 다 해줄 테니 이제 편하게 살으려무나. 어느 정도 상황을 미리 알려줬기에 윤수리도 내 친아빠가 본인의 할아버지인 걸 알고 있었죠. 곰살맞게도 친아빠한테 다가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연신 껴안더군요. 이 아이가 내 손녀딸이니? 아이고, 엄마 닮아 아주 예쁘게 생겼구나. 심장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제 걱정 말아라. 이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게. 네 엄마와 널 끝까지 지켜줄 거야. 친아빠의 멋진 차를 타고 으리으리한 아빠의 대저택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이미 우리 모녀를 위한 엄청 큰 방이 3개나 마련돼 있더군요. 집이 어찌나 넓은지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에 나가는 길을 헷갈릴 정도였죠. 아빠한테 밤을 새며 제가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빠는 제 삶을 들으시며 우시느라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죠. 설아야, 아빠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 널 잃은 슬픔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해서 벌어놓은 돈 다 네 거다. 너와 내 손녀딸 윤수리를 앞으로 최고급으로만 살게 해줄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은 보람이 있구나. 친아빠는 사업을 아주 크게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셨어요. 모아놓은 재산도 엄청났고요. 우리가 함께 살게 된 그 다음 날부터 30년 만에 찾은 친딸인 제 앞으로 재산을 증여해주기 바쁘셨죠. 사업에 바쁘신 아빠보다 그 건물들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한 수행비서님을 더 자주 만난 것 같네요. 일단 회장님께서 이 빌딩과 저 건너편 빌딩을 최소란님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건물들 현황에 대해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동산 용어까지 섞어가며 열심히 브리핑을 듣고 있는데 저쪽에서 구두를 한아름 팔에 끼고 오는 사람이 보이더군요. 바로 양부모님의 큰아들, 즉 내가 큰오빠로 부르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만나게 되니 소름이 돋았어요. 오빠, 나 기억하지? 이 앞 구두방에서 일하나 봐? 큰오빠는 날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큰오빠가 나를 보고 아는 척 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아빠의 수행 비서가 오빠를 향해 소리치더군요. 어이 박씨, 거기 구두방 아직도 철거 안 했어? 빌딩이 여기 회장님 따님 명의로 넘어가기 전에 얼른 철거하라고 했잖아. 그 구두방 절반이 회장님 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몇 번을 얘기해.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 여자가 회장님 딸이라고요? 얘는 내 동생이었던 앤데요. 대충 상황을 파악한 제가 나서서 얘기했어요. 어이 박씨, 나보고 언제 동생 취급이나 해준 적 있어? 여기 비서실장님 말대로 얼른 구두방 철거해줘. 알고 보니 우리 친아빠가 회장님이셨더라고. 아빠가 나한테 이 빌딩과 저 앞 빌딩을 바로 증여해 주셨지. 뭐? 네가 회장님 딸이라고? 저 앞 빌딩? 저기서 둘째랑 막내가 같이 부대찌개집 하고 있는데. 그럼 네가 저 빌딩도 갖게 된 거야? 뭐라고? 둘째, 셋째 오빠가? 비서실장님, 저기 부대찌개집은 계약이 얼마나 남았죠? 네, 이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5개월이면 충분하네. 계약 기간 마치면 당장 방 빼라고 하세요. 그러자 한때 큰오빠였던 사람이 내 팔을 잡더군요. 순자야, 미안하다. 제발 용서하고 내쫓지만 말아줘. 우리 삼형제 밧줄만 끊지 말아달라고. 제발. 이거 놔. 날 맨몸으로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빌어? 그리고 나 이제 순자 아니야. 최소라라고. 비서님, 갑시다. 그렇게 내게 매몰찼던 양부모님의 새아들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족속들이었기 때문이죠. 전 갑자기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간병이든 알바든 늘 몸을 움직여야 했기에 가만히 여유를 즐기는 건 익숙치 않았죠. 그러자 아빠가 제게 봉사활동을 제안하셨어요. 아빠가 소유한 다른 빌딩을 큰 병원이 통으로 임차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윤슬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죠. 봉사활동을 하다가 혼자 정신과 쪽을 지나고 있는데 복도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어요. 너무 놀랐지만 태어난 척 얘기했죠. 오랜만이네? 여기서 의사로 일하나 봐? 당신 여기 웬일이야? 얼굴이 많이 피었네. 살만한가 봐. 나 여기 정신과에 입원해 있어. 응? 웬 환자? 어디 아파? 그 돈 많다던 여자랑은 결혼했고? 그년 완전 꽃뱀이었어. 내가 페이닥터로 본 돈 다 뜯어내더니 기어이 도박자까지 끌고 가서 내 돈으로 도박하더라. 옆에서 힐끗 봤는데 완전 재밌어 보이길래 나도 몇 번 하다가 중독되고 말았지 뭐. 내가 원래 뭐 하나에 빠지면 완전 올인하는 스타일이잖아. 의사 생활이고 뭐고 도박장에서 숙박하며 도박하다가 돈 다 날리고. 그래도 목숨은 건져야 하기에 셀프로 정신병원 기어 들어왔지 뭐. 자기도 여전히 개털인 건 별반 다르지 않지? 조강지처인 나와 외동딸 윤슬이를 처참히 버리고 이혼 도장만 찍어주면 잘 산다더니 전 남편은 완전히 인생 불지옥으로 떨어져 바닥을 기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나보고 여전히 개털이냐고 묻는 그놈이 천하의 먹 같아 보였습니다. 뭐? 내가 개털이냐고? 나도 몰랐는데 내 친아빠가 엄청나게 큰 회사의 오너더라. 아빠가 지금까지 못해준 케어 다 해주고 싶다며 자기 재산을 다와 나와 윤슬이를 위해 쓰고 싶으시대. 이 병원 건물도 장차 내 앞으로 해주신다네. 이미 강남의 빌딩 2개는 내 앞으로 증여해 주셨고 말이야. 뭐라고? 그거 진짜야? 강남 빌딩 2개? 네가 부자가 됐단 말이야? 자기야, 여보, 나 빌딩 한 채, 아니 반만이라도 명의해주면 안 될까? 위자료로 말이야. 뭐? 너 지금 뭐라고 시부렸냐? 너처럼 짐승반도 못한 인간한테 뭘 줘? 이거 알아? 네가 제정신이었다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윤슬이 안부를 먼저 물어봤을 거야. 네가 윤슬이 아빠니까. 그런데 넌 아직도 멀었어.
넌 아직도 짐승 단계에서 벗어나질 못했다고. 당장 꺼져버려. 너와 사는 동안 진심 더러웠고 앞으로도 절대 보지 말자. 전 남편은 무릎을 꿇고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어요. 돈 좀 달라고요. 혹여나 우리 윤수리가 볼까봐 얼른 내치고 봉사활동도 중단하고 집에 와버렸죠. 최소한 자기 아빠의 험한 꼴을 윤수리에게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로써 저의 결혼이 완전히 막을 내린 것 같은 기분이네요. 날 배신했던 전 남편의 말로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까요. 이래서 사람은 일단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사필기정이란 말을 믿으면서 말이죠. 전 남편 생각하니 또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라죠. 친아빠를 찾고 갑자기 얻은 부를 현명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오늘 예기치 못한 행운이 뚝 떨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 결혼을 준비 중 파혼을 선언하고 계속 싱글로 지내는 중이에요. 나이도 있는데 왜 그랬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심정과 엄마 아빠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남친 어머니가 정말 인성이 개차반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저와 남친의 만남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남친을 만날 당시 저는 한의사로 독립개업을 해서 2년 차였어요. 그전에는 하늘 같은 대선배님의 큰 한의원의 분원에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하고 드디어 저만의 한의원을 차리게 된 것이죠. 한의사도 사람의 몸과 정신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 학회도 많이 가야 하고 논문도 많이 써야 해요. 그런 걸 해가며 한의원까지 개원하느라 힘들기는 했는데요. 그만큼 보람도 있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클래식 음악 듣는 걸로 풀었거든요. 친한 친구들 중에는 저랑 취미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음악회를 가곤 했어요. 남친은 제가 음악회에 가는 날 그 모임 회원인 지인을 따라서 왔는데요. 자기는 클래식을 이렇게 보러 다닌 적이 거의 없는데 꽤 좋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음악회에서 만났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남친은 학원 강사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해외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 대상인 학원인데 남친은 거기서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처음 사귀게 된 건 남친이 모임에 들어와서 6개월쯤 지났을 때였는데요.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정아야, 실은 나 너 때문에 이 모임 들어온 거야. 전에는 클래식 관심도 없었고 어쩌다 친구 따라왔는데 네가 있더라. 이런 느낌 진짜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너 만나고 싶어서 계속 나온 거였어.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그 마음이 더하면 더했지 없어지지 않네. 그래서 이제는 너한테 말을 해야겠다 싶어. 저는 이렇게 직진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놀랍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만나보자 싶었네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편하기도 하고
그 사람 좋은 면도 자꾸 보여서 사귀게 되었어요. 입시철에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회의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여러 자료를 만드느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남친한테 몸에 좋다는 탕약도 주고 요즘 과리평이나 짜먹을 수 있게 나오는 간편한 약들도 주며 몸 관리에 신경을 써줬네요. 남친은 저한테 많이 감동하는 눈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남친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아야,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대. 너는 우리 사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결혼 생각하고 있거든. 너도 다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거지? 우리 정식으로 만난 지 1년 넘었잖아. 나는 너랑 함께 할 거라는 거에 전혀 의심이 없거든.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나도 재영이 네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지. 그런데 결혼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거 대학 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잖아. 더 신중하고 싶어. 그래, 결혼이 보통 일은 아니지. 인생의 한 꼭지점 같은 거니까. 나도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봤어. 나는 너랑 결혼 안 하면 다시는 너 같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너처럼 좋은 직업에 집안 좋은 사람들은 좀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그 편견이 너를 보면서 깨졌잖아. 나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말이니까 너도 그렇게 해줘. 그 답이 긍정적인 거면 좋겠다. 이 말을 할 때의 남친은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 해도 저는 바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아서 망설였어요. 그러자 남친은 거의 매일 이벤트를 마련해서 점심시간에 갑자기 호텔에서 주문한 도시락을 보내준다던가 맛있는 간식을 보내주기도 했고 별스럽지 않은 날인데도 꽃도 사주면서 자기 마음을 계속 표현했어요. 우리 학원에서 나처럼 사자 들어가는 사람 사귀는 사람 없다? 다들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는 어디 가서 나 자랑할 게 없지. 해외 유학학원 강사니까. 네 스펙에 비해서 내가 딸리긴 하지. 정한 이 친구들은 더 직업 좋은 사람들 만나지. 하긴 나 같아도 결혼이 망설여지기는 하겠다. 그거랑은 다르지. 결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하고 상대에 대한 진심이 중요하잖아. 물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신뢰가 있다는 게 먼저이긴 해. 나는 재영이 너랑은 신뢰는 있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변호사랑 만나면 나도 그래야 하나? 내 친구가 고급 공무원 만나면 나도 그래야 돼? 그건 아니지. 사람은 각자 다 다른 건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 건가 하는 거야. 네가 싫거나 그런 게 아니야. 싫으면 내가 만나겠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우리 나이도 몇 년 있으면 40이잖아.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면 한 해라도, 아니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은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 많다고는 해도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잖아. 남친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은 남친이 손목이 아파서 저희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고 찜질도 한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한의원 문 닫을 시간이라서 남친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고 직원들 퇴근한 다음에 둘이 같이 나왔네요. 그때 아빠가 대걸레로 건물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남친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남친이 전화를 받으며 바로 나갔고 아빠는 관리인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고요.
사실 아빠는 제 한의원이 있는 건물 사장이에요. 한마디로 건물주죠. 한의원이 있는 건물 말고도 아파트 2채가 더 있었고 아빠 고향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꽤 있었어요. 과천 쪽에 고급 빌라도 있었고요. 젊을 때 대기업 건축회사를 다니셨고 그러다가 퇴사하고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해외 리조트도 많이 짓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하시다가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은퇴하시고 갖고 계신 건물들 관리하시며 지내세요. 저나 엄마 그리고 언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해도 그게 건강에 더 나쁘다며 일주일 내내 순번을 정해서 건물들을 다니며 관리하셨어요. 남친이 한의원에 온 날이 바로 그 건물 순서였던 거고요. 저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오늘 저랑 같이 있었던 남자 못 봤냐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랬어? 아빠는 눈치 못 챘네. 아까 관리소장이 전기시설 손봐야 된다고 하길래 그 이야기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일일이 직접 쓸고 닦고 할 거야? 건물이 작은 것도 아니고 나 있는 데만 해도 7층짜리 대형 건물인데 아빠 허리도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남친하고 인사하러 왔을 때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제 말에 엄마가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 정아 너 결혼할 남자 있는 거야? 어떻게 그동안 말 한마디 없었어? 음악회 간다고 나갔던 게 혹시 남자 만났던 거니? 음악회 갔던 거 맞아. 그러다가 만난 거긴 하고 그쪽에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해서 나도 고민 중이야. 그래? 고민이 되는 거면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는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나 그렇게 결혼 깊이 생각 안 했던 거. 걔가 좋긴 한데 사실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제 말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다 네 선택이지. 결정하게 되면 말해라. 그런데 지금은 서로 좋기만 하니까 단점 같은 게 안 보일 수 있어. 물론 모든 장점을 보고 그걸 더 키워야 하는 건 맞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싫은 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거든. 그것도 평생 같이 할 사람이라면 더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봐. 그럴 때 보이는 단점들을 네가 수용할 수 있을지 다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하다. 그때 이미 제 마음은 결혼 쪽으로 많이 기울기는 했어요. 남친이 보여주는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만 해준다면 결혼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빠 말씀이 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빠는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만큼 재산을 불려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꼭 한다는 것보다 가볍게 인사부터 해보자는 데에 남친과 저는 합의를 보았고 먼저 남친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어른을 먼 데까지 나오게 하기가 좀 그래서 남친 동네로 갔어요. 좀 일찍 도착해서 남친이 사는 아파트까지 가봤죠. 저희 집보다는 평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보통으로 사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치서 누가 막 저를 보고 뛰어오길래 봤더니 남친이더라고요. 저는 뛰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남친은 저를 보더니 막 도로 쪽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아니,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지 여기까지 왜 왔어? 엄마가 너 한의사인 거 알고 밖에서 보자고 한 거야. 혹시 우리 집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해서. 그럴 거면 만나자고 했겠어? 나 안 그래. 실망하고 말고 할 게 뭐야. 그래도 엄마는 그렇지 않은가 봐.
일단 약속 장소 먼저 나가 있어. 나 엄마랑 금방 갈게. 그렇게 남친이 저를 밀어내는데 별 수 없이 혼자서 약속 장소로 가는데 저만치 보니까 남친이 웬 할머니한테서 옷걸이에 건 자켓을 받아서 가더라고요. 그 옷이 뭔지는 남친과 남친 어머니를 만나고 알았네요. 남친 어머니가 그 자켓을 입고 나왔으니까요. 저를 만난다고 빌린 것 같았어요. 뭐 나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모른 척 했고요. 아, 우리 재영이가 여자친구 한의사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 어쩜 얼굴도 이쁜데 한의사고 우리 재영이도 그렇게 잘 챙긴다며? 재영이가 일 많이 하느라 힘든 것 같아서요. 유학 가는 애들 가르치는 거 정말 신경 쓸 것 같아요. 학부모들 이야기도 다 들어줘야 하고 학생들 성적도 올라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다들 우리 채영이 유학학원 강사라고 하면 거저 돈 버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거든. 그걸 아네, 우리 정아는? 우리 정아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 어른이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니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우리 정아, 채영이만 챙기지 말고 나도 좀 챙겨줘. 나 요새 기력이 딸리는 건지 쉽게 피곤하고 잠을 자도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네. 너무 힘든 거 있지? 네, 기가 허해져서 그러실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맥도 짚어보고 검사를 해봐야 하니까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그 약값은 어떻게? 아이 참, 엄마 당연히 약값 내야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아니야 재영아, 괜찮아. 어머니 그냥 오세요. 제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아우, 이러니까 다들 사짜 며느리 보고 싶어 하나 봐. 어머, 내 친구들 나 때문에 배 아파서 아주 죽으려고 하겠네. 아우, 생각만 해도 재밌어. 얼른 만나서 말하고 싶다. 나 한의사 며느리 본다고? 남친 어머니는 저와 남친이 결혼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친은 당황해서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어느 정도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네가 참 낯설지 않고 이쁜 게 우리 집 식구들이고 그런 것 같아. 왜?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편하다고 하잖아. 나는 네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정아, 너도 그러니? 네, 처음 뵀지만 아주 어색하지는 않네요. 그렇지?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거야. 사돈 되실 분들도 얼른 뵙고 싶다. 분명 아주 고상하고 좋으신 분들이겠지?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으니 말이야. 네, 저희 엄마 아빠 정말 좋으세요. 제가 자식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렇게 나름 화기애애한 시간을 마치고 남친은 저를 바래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부담 준 거 아니지? 아직 너 마음 결정도 안 했는데 며느리라는 둥, 사돈이라는 둥 그랬잖아. 내가 뵈러 온다고 하니까 결혼 결정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뭐 나도 많이 긍정적으로 되긴 했어. 그래서 말인데 재영이 너도 우리 부모님 만나러 올래? 내가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너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정말이야? 너 결혼 생각 있는 거지? 그럼 나도 당연히 뵈러 가야지. 남친은 입이 기밑까지 걸려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걸 보니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데 결혼 안 하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휴일날 남친이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엄마는 새벽부터 수산시장에 직접 가서 생선도 사오시고 손수 많은 요리를 준비하셨어요.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잘 차리셨어요. 아빠는 정장을 입고서 선물을 들고 찾아온 남친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는
별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볍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남친의 생각을 들으시더라고요. 후식까지 다 먹고 나서야 아빠는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친이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뭐 그런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같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친은 긴장하면서도 나름 열심히 대답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친과 아빠가 미래에도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남친이 가고 난 후에 아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내가 말했었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라고. 결혼 날짜 잡아도 마찬가지다. 네가 정말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그동안 못 본 게 있는지 살펴봐야 돼. 알았어, 아빠. 나는 재영이랑 아빠가 오늘처럼만 지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빠 말대로 할게. 같이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너랑 살 때 불편한 게 최소여야지. 알았지? 아빠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마음 굳힌 걸 눈치채시고는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흘려드렸고 저와 남친은 결혼을 결정했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았고 남친과 제가 예산에 맞춰 웨딩 플래너 알아보고 신혼집 알아보고 해야 했죠.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짜느라 머릿속이 완전 복잡했어요. 이게 결혼하는 거구나 하고 현실로 다가왔고 뭔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남친 어머니가 불쑥 한의원에 찾아왔어요. 예약제여서 갑자기 오신 손님은 접수를 하고 순서를 좀 기다려야 됐는데요. 남친 어머니는 접수대 직원한테 자기가 여기 원장 시어머니라며 바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치료실에서 환자 침을 놓는데 직원이 당황해서 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남친 어머니를 맞았네요. 원래 순서인 환자가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 일부러 시간 내서 왔다고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오는 사람 그냥 받으면 되지. 예약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얼른 나 먼저 봐줘. 예비 며느리도 좀 보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친 어머니를 먼저 봐드려야 했어요. 맥을 짚어보고 눈으로 대충 몸을 봐도 큰 이상이 없었어요. 자꾸 피곤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양의에 가서 다른 검사를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라며 침을 맞겠다더군요. 얘, 왜 금침 얼굴에 놓으면 피부 팽팽해진다며. 너네도 그런 거 하지?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건 미리 준비도 좀 해놔야. 그리고 갑자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 혈액순환 잘 되게 침 맞고 가세요. 라며 침을 놔드렸는데 침을 맞으며 또 이러시더라고요. 나 말이야, 콩진당 같은 거 먹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뭐 조금만 하면 힘들어서 말이야. 네, 공진단도 좋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 해결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양방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세요. 다른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뭘 자꾸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 한방은 침 놓고 맥 보고 부항 뜨고 뜸 뜨고 약 먹고 그래서 다 고치는 거잖아. 나 오늘 공진단 좀 줬으면 좋겠는데.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냥 기가 허한 거잖아. 네, 그렇죠. 제가 보고 남는 게 있으면 드릴게요. 네가 원장인데 네 마음이지. 그런 걸 어렵게 말하니? 남친 어머니는 남친하고 좀 다르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 만날 때 빌려 입었던 자켓을 또 입었더라고요. 그게 명품이라 굉장히 비싼 거긴 한데 그런 걸 빌려 입고 나올 만큼
제가 명품 따지는 사람도 아닌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우리 사는 아파트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살아. 동네가 뜬 데는 아니어도 꽤 괜찮다? 우리 아파트 값도 꽤 나가? 그제야 저는 남친 어머니가 저희 집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미 어느 정도인지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남친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니까 크게 상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친 어머니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약들도 더 챙겨드리고 잘 가시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여자 환자분이 남친 어머니 자켓이 좋아 보였는지 예쁘다며 손을 살짝 댔거든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그분 손을 찰싹 때리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어디 그 더러운 손을 대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남의 옷이니까 잘못될까봐 그랬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보이는 태도도 그렇고 안 좋은 게 너무 눈에 띄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저는 아빠가 한 발 떨어져서 내가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 지켜보라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런 성격이면 쉽지 않겠다 싶으면서도 제가 같이 살 사람은 남친이지 남친 어머니가 아니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렵게 결혼 결정을 내려서인지 어떻게든 그걸 밀고 나가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남친이 반씩해서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며 가전제품을 장만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남친이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돈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 가구랑 가전제품 하기로 했잖아. 그게 지지난주인데 그때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이 없다니. 남친은 제 눈치를 보더니 어렵게 실토를 했어요. 그게 엄마가 사돈 댁보다 수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무시한다고. 우리가 비슷하게 산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차를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엄마 벤츠 뽑아드렸어. 엄마 차가 제일 좋겠대. 너나 장인어른 장모님 만날 때 보이는 게 뽀대놔야지. 집에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집에 좋은 거 해놔서 뭐하냐고. 나는 니네 대단히 잘 사는 건 아니어도 평범하고 먹고 살 걱정 없다는 거 아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신대? 여자 집이 너무 잘 살면 집에 들어오는 여자도 그렇고 그 집안도 이쪽 무시하기 십상이래. 나도 좀 느꼈는데 저번에 인사 갔을 때 니네 아버지 잔소리 장난 아니시더라. 내가 더 잘 나가는 직업이고 우리 집이 좀 잘 살았으면 그랬겠어? 그래서 나도 그러자고 했어. 우리가 어느 정도 사는 것처럼 보여야 장인어른도 나한테 안 그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의외다. 나는 그날 둘이 이야기 잘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했는데 저렇게 이야기 나누면 나중에도 잘 지낼 수 있겠다고 혼자 좋아했지. 그게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거야.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나는 그냥 비위 맞춘 거지. 아무튼 그래서 나 가전제품하고 과구할 돈이 없는데 네가 그냥 하면 안 돼? 어차피 다른 거 네가 하기로 했는데 돈 쓰는 김에 좀 더 쓰면 되잖아. 남친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른 걸 보여줬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을 접을지 계속 밀고 나갈지 결정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네요. 저도 그만큼 남친을 좋아했으니까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라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인생 철학에 대해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신 걸 무시해서 잔소리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혼한다고 나아질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던 중에 남친 어머니가 또 한의원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친구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예, 내 친구가 1년에 2번 보약을 지어 먹거든. 내가 이리 오라고 했어.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잘해줄 거라고. 약재 최고급으로 넣어주고 서비스로 침도 좀 놔주고 부항도 떠줘라. 거기 물리치료실 아가씨, 우리 커피 좀 한 잔씩 갖다 주고. 아우, 손님들이 많네. 제가 여기 원장 시어머니예요. 치료 잘 받고 가세요. 이러면서 대기실이며 치료실이며 다 휘졌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게다가 손을 허리에 얹고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인테리어 간섭부터 시작해서 약재실까지 들어가 직원들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다들 질려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대기실에 친구분하고 좀 같이 계세요. 저희 직원들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커피는 제가 드릴게요. 저희 직원들도 바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원장 시어머니가 왔는데 커피 한 잔 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 직원들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 그리고 나 오늘은 금침 맞고 갈란다. 얼굴이 팽팽해진다는데 그거 해줄 수 있지? 친구 앞에서 자기를 망신 주겠냐는 심산인지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군요. 결혼도 하기 전에 트러블이 나는 건 피해야 마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날은 남친 어머니 요구대로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 발 떨어져서 내가 이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나 생각하기 시작했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원래 합의했던 대로 하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친에 대해서도요. 남친은 가전제품하고 가구 말고도 신혼집 얻을 곳을 터무니없이 집값이 비싼 동네에 하자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형편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 장인어른한테 좀 부탁해봐.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 정 안 된다고 하시면 장인어른 갖고 계시다는 그 아파트 사람 내보내고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나? 그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혹시 그거 받으려는 생각에 그쪽에 집 얻자고 하는 거야? 아니야. 뭘 그런 생각을 해. 나는 기왕이면 나중에 집값 많이 오를 동네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 말한 거야. 근데 보니까 거기 장인어른 아파트가 있잖아. 그럼 땡땡역 있는 데로 갈까? 거기도 아파트 있잖아. 아, 거기? 근데 거기는 좀 됐어. 여기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 한번 보자. 남친은 아빠의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가 탐이 나서 그 동네에 집을 알아보자고 한 게 틀림없었어요. 저는 과연 이 남자를 제대로 알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런데 아빠가 일주일이 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살짝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지난주에 너 한의원 있는 건물 가서 관리소장하고 같이 1층 화장실 점검하다가 건물에 온 손님하고 살짝 부딪혔나 봐. 그런데 아주 생 난리를 치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하더래. 댁하고 자기는 급이 다르다나?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공간에 있지도 말고 얼른 꺼지라고 했대. 너무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한 말에 뭘 그렇게 신경 쓰신대. 원래 아빠 그런 거 별 신경 안 썼잖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다른 건물 새로운 관리소장은 건물주가 이렇게 청소하고 점검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아빠가 주인인데 자꾸 와서 뭘 하려들면 편하겠어? 내가 이참에 그만하라고 했는데 모르지 뭐. 안 그래도 아빠는 이번 달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저 상견례 하기 전주부터는 이제 건물하고 아파트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걸 그만두시겠다고 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딸도 청소부 딸이라고 오해받겠다 싶더구나. 사람을 직업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보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말이야. 물론 이상한 직업을 갖는 건 안 되겠지만 말이다. 아빠는 그렇게 언짢은 마음을 표현하시고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잘 생각하셨다고 언니에 이어 저도 결혼하니까 이제는 좀 쉬시라고 하며 저 상견례 나갈 생각만 하시라고 했네요. 그런데 그 상견례는 영원히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남친 어머니가 또 한의원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바로 문제의 그 벤치를 끌고서요. 그나마 그날은 미리 저한테 전화를 줘서 시간을 따로 비워놓을 수 있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직원들한테 전보다 더 거드름을 피우며 이것저것 요구하더라고요. 그날은 봉침까지 맞고 저한테 어깨랑 다리도 주무르라고 해서 아예 마사지를 받고 계산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나가더군요. 보다 못한 직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원장님, 결혼 꼭 하셔야 돼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 대답은 안 했지만 저도 이거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접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관리실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빨리 주차장으로 좀 가보세요. 사장님한테 어떤 아줌마가 막 난리치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는 기분이 쎄했어요. 설마 혹시 그 아줌마가 남친 어머니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내려갔어요. 왜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아빠한테 호통을 치고 있는 건 남친 어머니였어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들어보니까 아빠가 남친 어머니가 여기 왔을 때 주차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나가려고 보니 약간 벽에 스친 자국이 보였대요. 그것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였어요. 당신 당장 무릎 꿇어. 안 꿇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차가 어떤 차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칠게 다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게 그냥 닦으면 지워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도색이나 다른 공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수증 청구하세요. 제가 다 지불할게요. 다 됐고 똑똑한 척 이성적인 척 하지 말고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이 차 당신 목숨보다 비싼 차인 건 몰라요? 저는 순간 완전 이성이 날아가서 관리실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마침 잘 됐다. 여기 이 영감쟁이가 내 차에 흠집을 냈지 뭐니? 지난번에 왔을 때도 앞에서 깔짝대더니 아주 끝까지 사람 불편하게 한다. 저는 함부로 짓거리는 시어머니를 지나쳐서 벤츠차 앞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둘렀어요. 차를 미친 듯이 깨부숴서 앞이 엉망이 되었죠. 그걸 본 시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이 하얘졌더군요. 저는 분이 안 풀려서 씩씩대다가 아빠 주머니를 뒤져 거기에 있는 명함을 시어머니 면전에 집어 던졌어요. 여기로 차 수리 비용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차 다시 사내라고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저는 그러면서 아빠 손목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늦게 아빠 명함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어느새 저희를 따라와 저희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저기 그러니까 이분이 너 정아 아버님이셔? 사돈 어른이야? 아니 왜 사장님이 이런 허드렛 일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정아 아버님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죠? 아니 그러게 왜 돈도 있는 양반이 이런 일을 하세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딱 좋잖아요. 그리고 정아 너도 성격 보통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차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니? 그 차 대개 아들이 신혼 혼수 반반씩 하기로 했던 돈으로 산 거야. 그건 알아요? 아줌마, 그냥 돈 청구하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내가 정식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피차 좋을 것 같아요. 청아, 너 내가 네 아빠한테 그래서 속상했니? 그런데 그런 상황은 누가 봐도 사돈어른이 무시당할 만한. 주차를 하고 화장실 점검을 하고 있으면 무시당해도 되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하는 일 가지고 그러는 분 시어머니로 못 모시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눈앞에 당장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로 해놓고 자기네 집 있어 보여야 된다며 돈을 쓰는 재영이하고도 잘 살기 힘들 것 같고요. 아니, 살고 싶지 않아요.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여기서 접죠. 벌써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나름 좋게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차 얼마인지 문자 보내세요. 제 번호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빠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큰 실수를 했어요. 부디 마음 푸시고 정화한테도 잘 말해주세요. 제가 정화한테 부탁했던 게 하나 있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집에 딸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혹여 우리 집 재산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 딸한테 어떻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우, 아니에요, 사돈. 이런 건물이 2채씩이나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망하긴 왜 망해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영이 어머님은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시는 것 같군요. 그만 돌아가십시오. 아니면 제가 관리소장한테 말해서 나가시게 만들 겁니다. 아빠가 점잖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남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나갔어요. 그리고 엉망으로 찌그러진 자기 차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저는 바로 들어와서 남친 계좌로 자가용 값을 보내주고 전화했어요. 우리 안 되겠다. 결혼 접자. 너 우리 아빠 아파트 공짜로 얻으려고 했던 속셈도 알았고 니네 엄마 우리 한의원이 자기 거인 것처럼 굴고 행세하는 것도 다 알거든. 내가 더 긴 말 안 할 테니까 오늘 일 니네 엄마한테 들어. 그럼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마. 끊는다. 나중에 남친은 저한테 다시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결국 한의원 앞까지 찾아와서 자기 엄마가 큰 실수를 했고 자기도 생각을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그런 걸 내가 다 품고 살 수 있으면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너희 엄마가 아빠한테 무릎 꿇으라고 호통치던 거 난 못 잊어.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나 너랑 더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결국 남친은 눈물을 보이며 돌아섰고 저희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다들 쉽게 하지만 막상 그걸 지키는 사람은 드문 것 같네요. 저도 그때 나는 이런 적이 없나 돌아보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게 누구인지 모르지만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접고 다시 싱글이 되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한의원이 바빠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요. 일하고 친구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 보니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인연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빠는 지금 관리에서는 완전 손을 떼시고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니시며 여유 있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아빠 엄마가 더 보기 좋고 흐뭇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